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세계사와 포개 있는 한국 100년의 역사,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가 지도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다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계속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시각을 가질 때 우리 역사에 대한 보다 명료한 사료가 뒷받침되는 그런 새로운 그 역사 세계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 입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이 이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이 개항을 하는 이런 이야기라면은, 개항 이후에 조선도 뭔가 개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절실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개화는 일본의 개화처럼 이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이후에 지난 시간에 제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서양 사정이라든지 학문의 권장 이런 게 일본 전 국민의 10분의 1이 그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설단이 유럽을 갔다 와가지고 미국 회람실기라는 책 100권을 아주 국민들에게 아주 싼 값으로 공급을 해서 근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시켰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화를 추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함으로 인해서 개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죠. 조선에서도 비슷한 노력들을 합니다. 개화를 하려고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그런 개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 보니까 개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수구 세력이 반격을 하니까 곧바로 그냥 깨갱하고 이 개화의 그 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그 일들을 반복을 하면서 이 개화의 꽃을 피우지 못한 한일 간의 이런 차이가 발견이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개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은 의외로 고종이었습니다. 1876년에 2월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해에 수신사, 김기수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을 해요. 그리고 1880년에도 2차 수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걸 신사유람단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정식 명칭은 아니고 요즘은 이제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아주 엘리트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이와쿠라 사절단 비슷한 이 사절단을 우리는 서양으로 못 보내고 일본으로 보내요. 서양으로 왜 못 보내냐면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두 번째로는 서양까지 보낼 여비가 없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정도로까지 서양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절감을 못했습니다. 단지 일본의 메이지 유신으로 성공하는구나, 우리가 일본이라도 한번 배워보자 하고 일본으로 보낸 거죠. 또 같은 해에 이공계 기술자들을 청나라로 보냅니다. 이걸 이제 영선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화나 개방에 대한 가치관이 약했고, 또 주자성리학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수구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세 번째로는 국가가 너무 가난해서 유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를 마치기도 전에 참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합니다. 국비유 학생이 청나라 가서 이 여비가 떨어져 가지고 밥을 굶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다 이제 공부하다 말고 다시 귀국시키고 이런 상황. 마지막으로 이제 수구 세력의 이 강력한 저항,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개화의 싹이 잘려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거자 지식인들의 이 개화의 이 흐름은 하여간 미약하나마 조금씩 이어져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1876년에 김기수 수신사를 일본으로 보냈는데, 참 이 김기수 수신사는 일본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일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고종이 김기수를 수신사로 파견을 하면서 내린 훈령은 뭐냐면은 일본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군사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와라. 국가에서 이제 그 파견한 사람에게 이제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훈령에 충실하게 활동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아주 그야말로 완고한 그 수구 꼴통 주자성리학자의 아주 전형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신사가 이제 와서 야, 이 사람들에게 빨리 그 개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일본처럼 개화를 시켜야, 지금 뭐 러시아가 막 쳐내려올지 모르고 막 미국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동양 사람들이 좀 똘똘 뭉쳐가지고 외세에 우리가 저항을 하려면 일본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조선을 개화시키고 청나라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이 동아시아 3국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외세에 대항을 해가지고 우리 독립을 좀 유지해보자 하는 이 동양 3국 제휴론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뭐 일본 그러면 막 일본은 호시탐탐 막 한반도를 막 침략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막 갖다가 붙인 이야기이고, 사실 이때만 해도 이 일본은 조선이 빨리 개화를 해서 러시아 세력이라도 좀 막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이제 개화를 소개하려고, 사실 이때 이 수신사 파견 비용 다 일본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줄까 그래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뭐 탁 프로그램을 짜서 줬는데, 김기수라는 사람은 내가 거길 왜 가야 돼? 이거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고종이 신생이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과 군사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와라 그랬는데 가서 수신자가 가가지고 견학조차 안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모리야마 시게루가, 아니 일본까지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뭐 다른 건 좋다. 그런데 군사시설, 산업시설은 반드시 구경해가지고 귀국이 좀 부강해져야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의 침략을 막을 거 아니냐. 당신은 이래가지고 나라 지키겠느냐. 뭐 이래가지고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아주 거듭된 간청에 못 이겨가지고 억지로 가서 뭐 연합훈련, 병사학교, 포병학교, 본창 이런 데만 그냥 건성으로 봤어요. 가서도 구경하더라도 몸만 수그러울 뿐 이익되는 게 없는데 내가 이거 꼭 가야 돼? 이러면서 갔으니 그런 시설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봤겠죠. 요 사진, 요 그림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사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이제 이 화공들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그려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 일본에 간 수신사가 옛날 그 조선통신사처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수신사 일행이 파견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의지국으로서의 뭔가 위엄을 갖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반이 의장대예요, 또 취타대 이런 걸 보냈어요. 이런 걸 하고 일본 거리를 지나가니까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원숭이 구경하다 진짜 구경하고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일본 산업체를 구경을 한 다음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느냐. 기이하고 과도한 기교를 부린 서양 야만인들의 과학기술, 이건 우리 따라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거기다 써놨습니다. 자기 기록에다가. 이 사람이 일본을 시찰하고 나온 다음에 일동기후라는 책을 이 수신사나 이런 사람들, 통신사나 이런 사람들이 외국을 갔다 오면 전부 이제 기록을 해서 정부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일본이 추구하는 북극강병은
외국과의 통상이 핵심인데 이 통상을 외국과 하게 되면 돈은 천하게 되고 물건은 귀하게 되어 이 일본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래 우리 일본을 따라 배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조선 주자성리학 이 수구 꼴통에 아주 전형을 수신사로 보냈으니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뭔가 일본 사정을 좀 어느 정도 배울 만한 사람을 보냈다는 게 이런 정도였으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하러 보낸 거예요 이거. 김 교수님 이거 이 수신사 이거 왜 간 거야 이러면.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본 제국의 초대 박물관장을 지냈고 이 주미 일본 대사를 역임한 이 구키 유이치라는 아주 일본의 저명한 철학자하고 김기수 수신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도 꼴통 같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키 유이치가 열받아가지고 귀국의 학문은 전적으로 주자만 숭상하느냐 아니면 다른 학문도 숭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기수가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오로지 주자만 숭상했다. 주자를 어기는 사람은 다 난적이라는 제목으로 처단했고 국법이 엄중해서 상하귀천이 다 주자만 숭상한다. 당신 뭐 외국물 먹고 왔다고 이상한 짓 하는데 조선 같으면 당신 바로 모가지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보낸 엘리트 관료가 이런 정도니 참 이 상황에서 개화를 한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일동기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뭐 몇 군데만 가고는 또 요지부동이고 또 거기다가 이 김기수가 수신사는 체류 일정을 15일 이상을 체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워가지고 서둘러 귀국을 했어요. 결국 그 날수로는 28일간을 체류했는데 갔다가 온 다음에 이제 고종에게 수신사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러 갔습니다. 보고를 한 내용이 왕조실록 이런 데 남아 있어요. 고종이 이제 막 묻습니다. 문견별단이라는 거는 외국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제 올리는 내용인데 거기에 말할 거 있으면 자세히 말하라. 그러니까 김기수가 별단이 안 할 게 없습니다. 뭘 구경한 게 있어야 뭘 알아든지 말든지 하죠. 임금이 일본이 열국과 통상한다는데 각국 사람들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각국 사람들이 다 똑같아가지고 혹 보더라도 어떤 나라 사람인지 판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종이 일본에 양학자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 김기수를 가서 뭐하고 온 거죠? 고종이 자기왕을 보았느냐. 자기왕이라는 게 성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량이 굉장히 귀해가지고요. 우리는 성량도 못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이거 성량을 다 수입해 왔어요. 김기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 보더라도 배워 알 수 없어서 처음부터 묻지 않았습니다. 고종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본 이후 우리나라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혹시 들은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들은 것 없습니다. 총의 길고 짧으면 어떠냐? 육혈표, 이 권총 이렇게 얘기하니까 육혈총은 못 봤습니다. 다 모른대요, 다. 우리가 개항에서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일본과 조선, 그 다음에 조선과 청나라, 청나라와 일본이 주고받은 모든 외교 공문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한중일 삼국관계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아주 자세히 연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근대 일선관계 연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한 권 두께가 거의 막 900페이지 이상 되는 뭐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부아시 기요시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조선총독부가 야 이거 그 공개됐다는 큰일 나겠다.
그 정도로 이 근대 일성관계 연구라는 책은 굉장히 이 실증주의에 입각해서, 실증주의라는 건 자료에 입각을 해서 뭐 이런 걸로 무슨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분칠되지 않은,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팩트만을 가지고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불리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자금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판금을 시키고, 이건 학자들 연구 자료로만 써라 그래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그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여기 이 책을 쓴 다부아시 기요시는 일본 사람이긴 한데 굉장히 이 랑케류의 실증주의 입장에서 쓴 그런 굉장히 좀 괜찮은 책이에요. 여기에 김기수의 이 수신사의 그 임무와 관련해 가지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해 놨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수신사가 조정에 들어와서 복명할 때 국왕은 일본의 군사, 병기, 전신, 기차, 기선에서부터 화폐 주조와 농기구 제조에 이르기까지 호기심 가득한 질문을 거듭을 했다. 근데 수신사 김기수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서록 보더라도 갑자기 배울 수는 없었기에 애초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행은 저들의 강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는 것이라는 뜻을 보이기 위해 기술에 관해서는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안 했는데 그쳤다. 야, 뭐 이따위 인간이 다 있냐, 뭐 이런. 다부아시 기요시가 일본인이지만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이고 그때 가서 좀 배워가지고 일본처럼 개화를 해서 한국하고 조선이 힘을 합쳐가지고 외세에 대응을 하고 그랬으면은 동아시아가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너희네 나라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을 거 아니냐. 도대체 조선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뉘앙스가 아주 짙게 깔려있는 이런 기록들이 저기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근대 일성관계 연구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아주 극악무도한 반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일본이 무슨 생각으로 조선과 교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비교적 정말 그 사료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이게 벽돌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잠안 오실 때 한 페이지씩 읽으시면 저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고종은 야, 우리도 한번 그 개화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수신사가 가서 헛방만 날리고 왔지만 고종의 그 어명에 의해서 개화부서인 통리기무화문이라는 것을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현판을 직접 써서 하사를 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지금까지만 해도 그냥 관리 그러면 전부 글을 읽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했다면 이 통리기무화문에는 야, 이거는 개화하려면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중인 계급의 사람들, 수문장 이재마 이 사람은 한의사고, 별성군관 이동인 이 사람은 승려고, 이 신분이 낮은 개화의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통리기무화문 제1호 안건으로 청나라에다가 이공계 기술자인 영선사를 파견하고 일본에다가 조사실찰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자. 그리고 군제를 개편하고 서양열강과 수교를 하자라는 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고종의 그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고종이 완전히 또라이짓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열심히 자기도 하려고는 했어요. 하려고는 했는데 그 생각이 오래가지를 못해서 문제였다 이거죠. 이번에는 조사실찰단을 보냈는데 1876년에서 1881년이니까 약 5년의 시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때 뽑힌 이 관료들은
야, 우리도 이제 그 개화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어떨지 몰라. 그러니까 일본을 가서 열심히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 이 무렵에 조선의 이 개화 세력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선의 개화 세력의 핵심은 뭐냐? 중인 계급들입니다. 중인 계급. 중인 계급 중에서도 해외물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계급의 사람들. 뭐겠습니까? 통역관들이죠. 그걸 역관이라고 하는데, 사신을 파견하면 사신들은 전부 이 과거급제한 사람들로 그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한문을 잘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통역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역관들이 가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행을 하면 반드시 여기에 역관들이 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관들은 정부에서 그 여비를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그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여비를 써라 그래 가지고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 당시 중국에서 조선 인삼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역관들은 조선의 인삼을 뭐 2,000근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걸 청나라 가서 팔아 가지고 그 돈으로 그 여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았고, 또 서양 문물을 청나라 가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개화의식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개화의식이 싹튼 사람들이 누구냐?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이재마 아까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개화당의 비조라고 하는 유대치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한의사죠. 그래서 조선의 이 개화를 그 이끈 사람들은 의역 중인이라고 그래. 의사, 역관 출신의 중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역 중인들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 그리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중인 계층들, 의사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일제시대 때도 꾸준히 그런 운동들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까지 그런 맥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사시찰단은 12명으로 그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이제 대표가 어연중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 특이하게 이 군 출신들이 여기에 껴있다는 점이 우리가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같은 사람, 이원회 같은 사람들이 군 출신인데, 군 출신도 정식 그 조사단원으로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이 조사시찰단 사람들은 김기수라든지 이런 사람하고는 달리 일본 행정부 각 부처, 그 다음에 군대, 세관, 산업시설들을 시찰을 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많은 개화의 그 어떤 그 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로 같은 일본 최고의 그 인사들하고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일본의 근대 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 일본의 그 이와쿠라 사절단처럼 많은 저서들을, 기록물들을 남겨요. 근데 문제는 이 기록물들을 써가지고 국왕한테 바치니까 국왕이 알았다. 그리고 창고에다 집어넣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조사시찰단들이 그 써놓은 그런 기록물들이 지금도 규장각에 남아있는데, 아직도 어느 누구의 손때도 타지 않고 깨끗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그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걸 누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일본처럼 이거를 일본 평민들이 읽을 수 있게 이거를 번역을 해서 싼값에 공급을 해야 지식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록물을 남겼어요. 남겼는데, 그러니까 한문을 아는 뭐 왕만 그냥 제목만 보고 창고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본과 우리의 차이였다. 이때 이 정식 시찰단원 12명을 제외하고 수행원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 수행원 중에는 뭐 육일준, 그 다음에
윤치호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국비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일준과 그의 매여 유정수 이 사람들은 후쿠자 설립한 게이오 기숙구에 들어가고 윤치호는 여기 들어가고 뭐 김양아이라는 사람은 뭐 조사실장단이 귀국한 다음에도 남아가지고 조선소에서 항해 기술을 배우고 주철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본 자격증을 따고 손bun구사라는 사람은 유리제수술을 배우고 안종수라는 사람은 농학을 배워가지고 귀국을 해서 그나마 하여간 조선의 어떤 개화의 싹을 틔우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치호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윤치호는 이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이 윤치호였고요. 윤치호는 또 일본에서 공부를 한 후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윤치호가 어디에서 공부를 하느냐? 하필이면은 미국에서도 가장 이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지역에 있는 그 밴더빌트 대학이라고. 밴더빌트 대학은 뭐 일설에는 남부의 그 하버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유서 깊은 대학이긴 대학인데 그 당시에 동양 학생 윤치호가 남부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적나라한 인종차별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뭐 인권, 자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인권, 자유 그건 다 백인들에게나 적용되는 거 아니냐. 나는 미국 가가지고 이 적나라한 이 제국주의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동양은 동양 사람들끼리 단결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립하는 수밖에 없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그 나라를 그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일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자기 일기에다가 써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요즘에 친일파로 만들어놨죠. 조사실찰단은 우리가 그 이와쿠라 사실단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사람들은 서양으로 가서 거의 2년을 그 있었다면 우리는 일본으로 가서 4개월간을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80건에 달하는 문견 사건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국왕에게 진상이 돼서 창고로 직행을 했다. 참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좀 일본처럼 그렇게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랬다면은 개화의 그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지식층들이 많이 늘어나서 갑신정변 같은 것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부질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나마 참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록이라도 남겼지. 청나라에 파견한 그 영선사 이건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다가 보빙사 절단을 파견을 해요. 이 사람들도 기록을 하나도 안 남겼어요. 아니 그렇게 왕조실록 이런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기록을 안 남겼을까? 이것도 딱 의문입니다. 참. 자, 1881년 그러니까 조사실찰단을 일본으로 파견한 같은 해입니다. 이번에는 청나라로 이제 이공계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그 대표는 김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관원 12명, 수행원 19명, 유학생 38명인데 이 38명은 전부 천진에 있는 기기국이라는 데를 가서 군사기술을 배우고 이공계 기술을 배워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종이 이제 김윤식에게 훈령을 내립니다. 국가 부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의 신문물과 선진 군사기술을 배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진기기창에 가가지고 탄약 제조, 전기, 화학, 지도 제작, 재련, 기초기계, 뭐 소총술 이런 걸 배웠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언어가 안 돼가지고 절반은 탈락을 했어요. 나머지 절반도 공부 좀 하려고 하니까 여비가 떨어져가지고 국어를 하지 않으면 뭐 생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 영선사 김윤식이 여기 가서 돈 빌리고 저기 가서 돈 빌리고 이래가지고 뭐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귀국 그래가지고 이목곤란 나니까 중도에 공부하다 말고 그냥 다 귀국을 시켜요. 그래도 뭐 거기서 배운 게 좀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배운 걸 가지고 우리 좀 뭐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삼청동에 금융연수원 안에 들어가면은 요 건물이 있어요. 이게 기기창이라는 건데 뭔가 뭐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기기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에 근무를 시키는데 공부하다 말고 왔으니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좀 아쉽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근대와 조선의 근대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와쿠라 사설단은 서양으로 보내서 영국, 미국,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하여간 힘께나 쓰는 나라들을 다 직접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직접 서양을 보고 서양을 공부하고 서양 지도자들과 대화를 해서 서양을 직접 수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프랑스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프랑스가 가서 보니까 프로이센한테 작살이 나니까 야 프로이센으로 바꾸자 그랬고, 해군은 영국, 교육은 미국, 황실은 영국, 헌법은 독일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근대식 국민국가를 이제 출범시키는 밑거름이 됐고, 반면에 조선은 어디로 보냈습니까? 서양이 아닌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인이 받아들인 근대화를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다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이라는 창을 통해서 필터링이 된 근대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일본의 눈에 의해서 변형된 서양을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따라서 일본의 근대가 서양의 모방이었다면 조선의 근대는 일본 지식인들에 의해서 번역된 근대를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수입한 근대하고 번역된 근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서구에서 국민국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일단 그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왕정을 다 뒤집어 엎고 공화정을 만들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서구에서 근대국가라 하면 거기 반드시 해방된 인간이 존재를 합니다. 자유로운 그 존재. 그러니까 자유란 누구가 그 개인에게 시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피를 흘려서 쟁취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원화된 근대 시민사회 창출의 원동력이에요. 미국에 지금 그 총기 사고가 저렇게 그 심하게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규제를 못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건국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냥 정글에서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들고 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기는 이 미국에서는 이게 건국 정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근대라 하면 이렇게 자유를 쟁취한 이 개인들이 있어야 시민사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일본이 서구로부터 근대를 이제 수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대라는 모형은 수입해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뭔가 시민사회를 만들려고 보니까 시민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위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났을 뿐이지 각성된 소위 말하는 이 자유를 쟁취한 그런 시민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구의 군대를 자기네 멋대로 짜집기 하고 형식과 내용면에서 자기 멋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낸 이상한 근대를 우리가 그냥 들여온 거일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개인, 뭐 시민 그러면은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네 자유를 네가 쟁취한 거냐? 아니죠. 갑자기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개인의 자유가 하늘에서 그냥 막 우박처럼 떨어진 거일 뿐이지, 우리가 총을 들고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고 개인의 권리를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야, 이런 게 있으면 이거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지, 진짜 서구처럼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쟁취한 그 자유로운 개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면서 우리는 시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뭘 했어요? 국민교육원장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도 뭔가 한번 좀 뭐 해서 좀 새로운 근대인으로 태어나자.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민족추구의 사명을 띠고 뭐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이 추구한 국민국가는 서구의 이 근대 산물인 국민국가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아니, 지금 뭐 각성되고 해방된 개인이 없는데 무슨 놈의 국민국가예요. 자, 일본의 이 그 천황이라는 그 시스템도 정말 알고 보니 이거 웃기는 겁니다. 천황이라는 건 뭐냐? 저 막부가 그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천황이라는 존재는 저 교토에서 이 일본 고유의 종교인 신도의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정도의 의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일본은 266개 그 도시국가로 다 지방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이 찢어진 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는 이 하나된 국가야. 하나된 국가라는 상징이 필요하니까 뭐 좋은 게 없나 찾다가 천황을 갖다가 업어다가 이 사람이 우리 통일된 국가의 상징이야 라고 그냥 앉혀놓은 걸 뿐이에요. 그 이 사람한테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이 사람이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천황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뒤에서 군부가 전부 천황을 조정해가지고 이거는 천황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전쟁 일으키고 뭐 이런 식의, 참 이 서구의 근대 국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이상한 근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근대를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 천황이라는 존재는 물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다. 실제 권한은 뭐냐? 일본 군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본이 군국주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한계는 이 소위 말하는 이 각성된 시민, 자기 힘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자유를 쟁취한 근대 시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이 발전하고, 일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헤매는 걸 보면 뭐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해요. 이게 이제 서구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가 다르고, 우리는 또 일본 근대를 우리가 또 수입해 왔으니까 여기 또 이상하게 다르고 하는 이런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본 국민국가에는 핵심인 시민계층이 부재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민계층이 없으니까 그들의 자유나 평등 요구도 이거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민국가는 그냥 민족을 하나의 통합하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국가였을 뿐이지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 지식인들이 어떻게든지 뭐 국가 통합을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파시즘으로 가고 막 그 군국주의로 가고 하는 이 원형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제 2권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선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못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875년에 가면 조정의 1년 세입이 고작 52만 냥이에요. 이 해에 청나라 칙사가 탄핵하는데, 이제 청나라가 이 칙사가 왜 중요하냐면 청나라 황제로부터 뭔가 이 명을 받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칙사가 오면은 조선에서는 그냥 다 이제 꺼집어내서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칙사 대접 받았다.
칙사가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을까 상상하면 칙사 대접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올 정도로, 그래서 4차례 청나라 칙사가 다녀가면서 80만 냥의 임시 지출이 발생을 해가지고 왕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왕실에다가 이제 물건을 납품하잖아요. 그 물건을 납품하는 그 상인들의 돈을 떼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은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사료를 통해서 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1800년대보다 1800년대 후기가 훨씬 더 못 살았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보면 1873년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이 151량이었는데 86년에는 58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은은 15만 4,900량에서 7,200량으로, 현금은 163만 5,400량에서 15만 량으로, 광목은 5,330통에서 353통으로 모든 것이 다 줄어들어요. 모든 것이. 왜 그러냐? 농업작황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세금이 전부 이 농사를 진 거에서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에서 빚을 내지 않으면 이제 국가가 파산한 상태가 됐어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종과 민비는 그냥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뭐 굿판 벌리고 뭐 한강에 있는 용왕 먹인다고 그냥 맨날 밥 해가지고 그냥 뭐 물고기 밥이나 주고 앉아있고 뭐 이러니까 나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원군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대원군은 정말 열심히 그 나라의 세수를 확충을 하고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비축을 해놨는데 그 비축해 놓은 대원군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서 비축해 놓은 그 자산을 1년을 못 가가지고 다 탕진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1893년 1년 동안에 왕실에서 고사 지낸다고 하죠. 고사. 달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는 행사를 총 29회를 실시를 했고 관료나 외국 빈백에게 음식 하사를 37회를 했습니다. 이런 고사나 달에 음식 하사가 벌어지는 날이면은 궁중에서 아주 대규모 푸닥거리나 향연이나 음주 가무가 일어납니다. 1894년 1년 동안에 이런 그 고사나 달에나 연회에 사용된 식재료로 247만 냥이 지출했어요. 아니 정부의 돈이 얼만데 1894년에 고종생일을 축하한다고 연회 한 번에 220만 냥을 써요. 연회가 끝난 후에 일본에서 수입해온 쟁반에다가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지게꾼에다 지어가지고 빈객들 집으로 배달까지 해줬습니다. 조선왕조 역사상 이 궁중에서 이처럼 사치스러운 연회를 이렇게 수없이 열어가지고 국고를 탕진한 사례는 고종시대를 제외하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또 하나의 이제 창이죠. 자, 이렇게 쓰려면 지금 뭐 세금을 안 거치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 외국에서 차관을 도입을 하거나 또 한 가지는 매관매직, 그 자리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고종이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운산금광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권들, 뭐 고래잡이 이권, 어로채취권 이런 걸 전부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걸로 사치스러운 비용으로 써요. 그래도 안 되니까 국왕하고 왕비가 직접 이제 이 관직을 팔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조선에서 매관매직 전통은 고종과 민비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매관매직이 일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매관매직은 뭐였느냐? 좀 권세가 집안에서 자기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받고 뭐 일부 관직을 사고 파는 경우는 있어요. 이처럼 고종이나 민비처럼 국왕과 왕비가 직접 나서서
매관매직을 하는 사례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도 뭐 반복이 되니까 영의정 이 의원이 상소를 올리는데 이 상소문이 또 정말 압권입니다. 이렇게 상소를 했습니다. 재물이 모이는 것은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니 왕께서는 절대 재물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비로 인해 원망을 삼으면서까지 재물을 마련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신하가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존지위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팔아요. 자, 이 당시에 이 시대상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사람이 황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황현의 이 매천야록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적나라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과거를 한번 볼 때마다 응시자가 몇만 명이 됐건 상관없이 마지막 합격자는 속과의 경우는 200명이고 200명을 상대로 임금 앞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1등부터 33등까지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1등한 사람을 장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과거를 한번 보면은 33명이 선발이 되는데 그 중에 1등하고 2등에게는 즉시 관직을 줍니다. 나머지는 대기를 해요. 1890년에 과거를 13회 실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4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과거 이외에 다른 과거가 없어요. 조선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1891년에는 40회 과거를 실시를 해요. 1892년 27회, 1893년 12회. 이때는 왜 줄었냐? 이때는 막 동학이 왕성하니까 이제 제대로 과거를 못 치른 거예요. 아마 그게 없었으면 또 몇십 회 했을 거예요, 이것도. 국왕특명에 의한 임시과거, 이걸 응제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10번이나 봐요. 왜 그러겠어요? 소과에 급제하려면 얼마, 대과에 급제하려면 얼마, 돈을 챙겼으니까. 자, 여기 소과 이게 200명이야 되잖아요. 근데 고종은 합격자를 1000명이나 이거 땡기려고. 소과에 합격하려면 3만 냥. 최종 시험인 대과에 합격하려면 10만 냥을 내야 합격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게 무슨 과거입니까, 이게. 또 관직을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입찰 방식으로 매월 말에 이 재산가들을 불러가지고 참봉, 도사 이런 것들을 야, 너 천봉 줄게 얼마 낼 거야? 너는 얼마 낼 거야? 그래서 많이 내는 놈한테 파는 겁니다. 입찰 방식이죠. 하급직은 10,000냥, 관찰사는 500,000냥. 그래가지고 제가 사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이 진출해요. 강화도 조작 이후에 이 고리대금업자 중에 이 관직 임명 받은 놈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특화된 고리대금업이 생겨납니다. 관리를 교체할 때마다 이제 조선시대에는 정식으로 관직에 가서 근무를 하는 정식 직함이 있고 또 관직에 취임하진 않지만 그냥 명예직으로 받는 것들이 많아요. 명예직이 맞는데 먼저 이 명예직인 임시직함을 충분히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실제 직함을 팔았다는 거예요. 특히 지방 수령의 경우는 지방수령은 지방에 내려가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자리가 아주 알짜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는 임명장 들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너 나주 전남 나주 목사로 가 그러면 나주까지 가는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명장을 받고 막 가가지고 저 대전쯤 가면 후임자가 임명이 돼가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임지로 내려가는 도중에 교체된 지방수령에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건 이제 벨트가 돌아가는 거죠. 벨트가. 네. 자, 1893년에 6조라면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국방부 교육부 이런 부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당상관이면 이제 가장 고위 관직입니다.
그 아래 관직이 당하관이라고 그러는데 인사가 몇 번 했느냐. 공조는 지금 이공계통이 공조는 24회, 당하관은 18회, 형조 지금 법무부입니다. 당상관은 18회, 당하관은 35회. 왜 이렇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장관이 1년에 24번 바뀌었다. 그럼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이제 국장이나 차관인데 이러면 이게 나랍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주한 영국 총영사관 조던 같은 사람은 조선의 외무부에서 날이면 날마다 누가 받겠다 하는 그 공문이 날라와가지고 우리는 기록하기도 바빠가지고 공문을 그냥 싸놓고 있다 뭐 이런 그 보고를 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러니 이게 국가 통치가 제대로 될 수 있었겠냐 이거죠. 이승만 청년이 그 배제학당 들어가기 전에 과거를 쳐서 13번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같이 이렇게 그래도 머리가 이 친구가 배제학당 들어가가지고 영어를 6개월을 배워가지고 외국인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할 정도로 이게 뛰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과거를 13번이나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돈을 안 더 웃기는 거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으면 그 찍은 돈은 정부 그 공식 예산으로 들어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 동전 화폐를 찍어요. 화폐를 찍으면 그 화폐가 정부 재정 창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종의 비자금 창고로 들어가요. 그래서 고종의 비자금으로 쓰여. 이건 이제 명례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왕실에 뭐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재료 이런 거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명예궁의 예산이 1853년 4년에 비해서 88배가 늘어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하고 인연을 맺은 외국인이나 무당에게 수시로 거해금을 하사금을 내리는데 언더우드의 부인이 의사로 온 릴리어스 홀튼 언더우드인데 민비의 주치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릴리어스 홀튼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민비가 축하금으로 100만 냥을 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2만 냥을 가진 사람은 서울에서도 부자라고 했는데, 아니, 아무리 자기 주치의라고 그래도 100만 냥이래니, 그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 다 조폐공사에서 찍은 거. 지가 그냥 돌떡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매간매직에서 벌은 돈, 서울 강화도에서 이제 이 조폐공사에서 찍은 이런 돈은 정부 재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부 고종과 민비의 비자금 창고로 들어가서 개인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나라 살림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종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조선에는 주자성리학적인 그 왕도 국가로서 어떤 공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그런 사회였다면은 고종시대에 와가지고는 국가가 전부 자기 재산이에요. 내 재산인데 뭐 알 게 뭐야. 이걸 이제 가산제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종시대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라라는 게 무슨 뭐 필요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종이 이게 이제 가산제 국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될 때 우리는 뭐 한일 합방조약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어쨌든지 간에 조약에다가 사인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 같으면 무슨 의회가 있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이펀군주제나 뭐였다면은 이런 거 못하죠. 그런데 대한제국은 뭐예요? 황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전제군주국이고 모든 재산을 다 황제가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이 고종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야, 나라 우리한테 통치권 넘기면 당신은 우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 다 줄게. 실제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대한제국 천황지위에서 이왕가의 그 일원이 돼가지고 일본 천황 밑에 이왕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조선총독부에서 총독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이왕가의 그 자금으로 집행을 해요. 이왕가 자금으로 고종은 앉아가지고 뭐 아주 해피하게 잘 살았죠. 근데 뭐가 무효라는 거예요. 아니, 왕이 뭐 자기가 다 알아서 한 건데. 국제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나중에 좀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군인들의 경우는 뭐 13개월 동안 월급 한 푼을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 구식군대, 신식군대는 그래도 뭐 일본이 이제 훈련을 시키니까 일본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잘해줬습니다만은 옛날 군대, 뭐 이런 군대는 뭐 월급조차 안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으킨 게 이모군란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무렵에 흉년이 몇 년째 들어가지고 이 구식군대 소속 군인들에게 월급을 13개월 동안 한 푼도 못 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선해청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획재정부 비슷한 데인데 이게 돈을 빼돌려 가지고 황실 그 혼인비로 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 와중에 야, 월급 준대더라 해가지고 모여라. 그래서 가봤더니 뭐 썩은 쌀, 그 다음에 절반은 돌이 섞여 있는 쌀 이런 거 주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문제는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단순한 거거든요. 아니, 월급 준다 그래서 가보니까 막 그냥 썩은 쌀에다가 뭐 돌과 무슨 뭐 모래가 절반이 섞여 있는 걸 한 달치 월급을 해주니까 아, 우리 제대로 된 월급 주셔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한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실각을 해가지고 시리에 차서 울분에 차 있던 대원군을 찾아간 겁니다. 대원군을 찾아가지고 아유, 대원군 영감 우리 정말 억울합니다. 대원군 당신이 계실 때는 정말 우리 군인들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우리 잘 싸우고 이랬는데 이모에 이 꼴이 돼서 우리 월급을 이런 걸로 주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이 또 정치적으로 이게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야, 이거야말로 내가 다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구나. 너희들 있잖아.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줄게. 이 모든 게 다 이 왕비 민씨 덕분이야. 민씨 가서 죽여. 첫째, 왕비를 죽여라. 둘째, 민씨 척종 및 그 당 소속을 모조리 도륙을 해라. 세 번째, 이것들이 다 이게 일본하고 내통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을 가서 불질러버리고 지금 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일본 교관들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야, 우리 그 억울한 걸 해소해준다. 그러니까 가서 일본 공사관 불질르고 일본 군인들 죽이고 이게 이모군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한 생계형 그 폭동을 아주 국제적인 그 사건으로 비화시킨 거는 대원군이에요, 대원군. 그 당시 고종이 이제 그 경복궁이 불이 나가지고 창덕궁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그 궁궐 수비병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최초로 조선왕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국왕이 있는 곳에 반란군이 쳐들어가가지고 그 국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이제 최초의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대원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대원군이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모든 권력은 내가 행사한다. 자기가 권력을 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과 며느리한테 쫓겨난 상황에서 다시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 와중에 첫 번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궁궐 곳곳을 뒤지면서 이제 민비를 죽이려고 민비는 이제 궁궐 밖으로 탈출하고 민씨 척족들 다 잡아가지고 다 국왕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문제는 지금 조선이란 나라는 청나라의 속국이잖아요.
속국은 뭐냐? 칙사가 와가지고 중국의 황제가 너를 국왕으로 임명하노라. 그래야 이 국왕으로서의 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의 책봉을 받은 국왕을 청나라 국왕의 책봉도 안 받은 대원군이 밀어내고 자기가 권력을 찬탈한 게 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종주국의 권위가 이게 무시당한 거야. 이놈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 3,000명이 들어와서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공사관을 난민들이 불태우고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막 이러니까 야, 이 조선을 정벌하자 해서 막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고, 일본은 때는 이때다. 이번에 가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화끈하게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군함 내척하고 병력 1,500명을 인천에 상륙을 시켜요. 그걸 보고 청나라가 야, 이러다가 이거 조선을 또 일본에게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3,000명을 또 보내요.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청나라 군대 3,000명이 그 상륙을 하고 일본 군대 1,500명이 해가지고 으르렁 하니까 야, 이러다가 이 전쟁 나면 큰일 나겠구나. 서로 타협하자. 타협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잡아가고 고종에게 다시 권력을 환원시키는 걸로 합의를 봅니다. 이때 청나라가 야,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일본이 조선을 차지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선을 무슨 종주국과 무슨 속국 이런 거는 이거 안 맞잖아. 이거 다 때려치고 서양처럼 우리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 식민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약을 맺어야 돼. 그럼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일본 대표 하나부사라는 사람하고 청나라 대표 마건충이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 여기서 괜히 전쟁 벌이지 말고 적당히 해결합시다. 그래가지고 양측 대표가 반란수계를 징벌하고 그리고 일본이 입은 손해배상을 배상해 주는 걸로 끝을 냅시다. 이렇게 둘이 합의를 합니다. 이제 액션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고종이 몰래 청나라 군대에다가 밀사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잡아가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권력을 두고는 이 분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6일 날 청나라 군대가 대원군을 체포를 해가지고 청나라 군함에다 태워가지고 천지로로 끌고 갑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군대를 동원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군함에 실어가지고 유배를 보낸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실이 이때서부터 이미 청나라와 조선은 그 전에 어떤 사대 관계, 종주국과 속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서양과 이 문명국가 야만의 관계인 이 식민지와 피식민지 상황으로 전락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진으로 끌려간 그 대원군은 이용장의 신문을 받은 후에 영원히 귀국 불가 및 유배 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진 서쪽에 그 바오딩부라고 거기에 이제 유폐 당해가지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앉아가지고 시나 쓰고 난이나 치고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그 유배당해 있을 때 그 억하심정이 꽉 눌렸을 때 그린 대원군의 그 석파란 그림이 제일 비싼 값에 요즘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게 그때 이 청나라 때 유배됐을 때 그린 그림들이에요. 석파란이라고. 지금도 저 세검정 부근에 가다 보면 저 상명여대 앞부근에 석파랑이라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대원군이 살던 별장님이 그 집 음식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자주 갔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원군은 그 청나라로 이제 끌고 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을 달래기 위해서는 이제 배상금인데, 배상금 액수도 청나라가 다 알아서 합의를 해줘요. 당시 조선정부 연간 총세입이
145만 원인데 일본 정부의 유족들에게 보상금 5만 원하고 일본 공사관이 불탔잖아요. 그 공사관을 또 새로 짓기 위해서 50만 원을 합쳐가지고 55만 원이 됐습니다. 55만 원이니까 연간 총세입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을 이모군란에 이 군인들이 불지르고 일본 사람 죽인 대가로 조선 정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을 배상금으로 줘야 되는데 돈 있어야 주죠. 그래가지고 뭐 2만에는 즉시 지급하고 1만에는 4개월에 지급하고 뭐 돈을 또 나눠서 내고 뭐 하여간 이때 이 일본으로부터 빚을 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일본의 빚이 눈덩이처럼 그 불어남으로 인해서 나중에 일본에 이제 코가 깨는 상황이 되는데 이모군란이 단순한 생계형 폭동을 대원군이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사건으로 비화시킨 반대급부가 이런 일이었다. 그래서 조선 정부를 아주 재정이 이미 파탄 상태에서 더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작전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청나라가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보니까 지금 뭐 당장 이 왕조가 지금 엎어질 지경이에요. 안에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해관을 만들어. 해관이면 지금 세관입니다. 세관을 만들어 가지고 세관에서 뭐 이 소위 말하는 뭐 수출하고 수입하는 돈에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의 관리권을 우리가 돈 빌려줬으니까 그 담보로 내놔. 그래가지고 조선의 재정의 모가지를 꽉 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조선은 중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이 중국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종주국 속국의 경우는 종국이 속국의 외교 문제, 내정 문제, 뭐 재정 문제 이런 거에는 관여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일본이 조선에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중국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 껄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조선을 아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슬 벌린 것이죠. 또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물포조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뭐 일본 공사관 불질렀으니까 50만 원, 뭐 일본 죽은 거에 대한 뭐 배상금 5만 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우리 공사관을 공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선에 있는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킬 거야. 우리가 지키려면 일본군이 필요하잖아. 그래가지고 조선에 일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합법적인 권리를 따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본군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청나라 군대 3,000명은 지금 서울을 점령한 상태로 있고 일본군도 자기네들 공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런 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선에 그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 세관을 만들어서 세관의 그 재정을 쥐기 위해서 재정 전문가라고 해서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이용장애가 특별히 엄선을 해서 보내서 조선의 이 세금 문제 그리고 이 조선이 지금 외국하고 막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외국어도 모르고 국제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재정 문제하고 외교 문제를 당신이 장악해. 그래가지고 이 멜렌도르프를 보냅니다. 멜렌도르프가 조선에 와가지고 벼슬을 받는데 무슨 벼슬을 받느냐?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 직함을 받습니다. 외부 협판이라고 그러는데 차관을 맡고 그 다음에 세관 소위 말하는 이제 해관 총세무사 막강한 거죠. 재정권 그 다음에 외교권을 멜렌도르프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서양 사람을 통해서
조선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요 인천 세관이에요. 예. 자, 이쯤 되면 이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독립국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중국의 이 식민지, 말이 식민지죠. 준식민 정도로 격화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급기야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장정인데, 그 수륙 무역 장정의 제일 일장이 뭐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조선은 고종으로 해놨고 청나라는 이용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선국왕은 청나라 직계 총독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문화해놨습니다. 또 원래는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이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같은 주권국가인 국가 대 국가가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국가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야. 속국이니까 조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황제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체결하는 것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장정. 그래, 이 장정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결국은 식민지를 상징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 3,000명을 주둔시켜서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으로부터 외교권, 재정권,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아주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이 구한말 이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맺은 조약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 협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 내용이 워낙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조선의 뭐 모든 분야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심각한 거는 조선의 바다를 청나라가 지킨다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정체제는 중국이 조선을 서양식으로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강제한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장정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피해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진핑이가 얘기한, 사실 조선은 우리 중국의 일부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조청상민 장정이다 라고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의 군대가 완전히 다 와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조선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외교, 재정, 이거는 청나라가 보낸 멜렌도르프가 장악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으니 지금 시진핑이가 야, 그거 그때 이거 우리 식민지였는데 너희들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어디 그 식민지가 말이야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감히 중국한테 까불어. 빨리 임마 우리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박원순 씨가 그 뭐 참 돌아가신 분 말씀을 또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말공둥이에서 붙어가는 파리라고 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다. 응?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서부터 청일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일본이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12년간에 걸쳐서 조선은 청나라의 아주 집요하고도 잔인한 간섭에 시달렸습니다. 조공사신단을 북경에 파견해가지고 황제한테 아주 뭐 극진히 얘를 뭐 행하지를 않나. 청나라 칙사가 서울에 도착하면은 이 다른 나라 이 외교관들이 보는 앞에서 청나라 칙사한테 5배 삼고두를 실시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사실 그 조선시대 그 개국된 이후에 그 뭐 모화관이라고 그래서 이 영은문이라고 해서 지금 그 독립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청나라 칙사를 환영하기 위한 그 저 건물을 져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선 국왕은 거기까지 안 나가고 조선 왕궁 안에서 청나라 칙사를 공식으로 예, 만났습니다. 이게 선배 국어, 5배 국어도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중종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하도 막 그 쿠데타로 이제 그 집권하다 자기는 이제 그 쿠데타군한테 엎혀서 그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개국공신들한테 하도 휘둘려 가지고 나는 이제 중국에 의지해 가지고 이놈들을 한번 제압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중종 시대에서부터 중종의 임금이 야 청나라 칙사하면 우리의 아버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영은문에서 신하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무군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상 단순합니다. 이 그 왕조가 돈이 없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쩔쩔매고 있다가 간신히 월급이라고 준다고 그래서 13개월 만에 월급 준다고 그러니까 좋아라고 가서 갔는데 월급이라고 보니까 뭐 썩은 쌀에다가 돌이 섞인 걸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제 가서 우리 좀 어떻게 억울한 거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대원군이 일본 공사관 공격하라 하는 바람에 이게 국제문제로 비화가 됐고, 국제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청나라가 야 이러다가 일본에게 조선의 종주권을 뺏기겠다 싶으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서 차제에 아예 일본이 여기다 발을 못 붙이도록 식민지 체제를 만들자. 이래서 사실은 조선이 초기에 뭐 영선사도 보내고 뭐 조사시찰단도 보내고 통리기무화문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열심히 개화 좀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완전히 평지풍파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개화가 완전히 이제 도대체 어디로 그 개화라는 이름을 꺼내지도 못하는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 시절에 군인들에게 제대로 월급만 줄 수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제가 이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청나라가 그걸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교과서에서도 없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청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막 이렇게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 조선의 왕 고종이라는 사람은 아주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는 데는 비상한 이 재주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외교도 하고 싶고, 내가 내치도 하고 싶고, 돈도 내 맘대로 갖고 싶고, 재정도 내 맘대로 쓰고 싶은데, 아니, 저 멜랜더로프라는 놈이 와가지고, 뭐, 사사건건이 뭐 시비를 걸지를 않나, 뭐,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뭐, 중국에서 시비를 걸지를 않나,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영국,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왜 너를 도와줘? 미국, 좀 도와주시오. 아, 너 관심 없어. 일본도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청나라하고 전쟁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본도 손 안 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 억압을 하면 할수록 고종은 이제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그런데 영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 책략을 써주면서 너희들 러시아가 쳐들어내서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큰일 나. 너희가 절대로 러시아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선 책략 책까지 써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런 이야기는 다 잊어먹고 청나라가 하도 간섭을 하니까 베베르 공사, 이 러시아 공사가 뭐라고 이 약속을 하냐면, 야, 러시아는 너희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전제군주 국가야. 그러니까 전제군주국에 대한 왕권은 우리가 확실히 보장해줘.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으면 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 우리가 청나라 압력 다 물리쳐줄게. 막 이렇게 가만히 설로 그냥 속이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나라가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안 굴었으면 과연 고종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인데, 이 역사라는 건 참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결국 고종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80에는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거 일어나는 그 와중에 고종은 정말 이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절대로 이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이 정세를 파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패권국이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온 길을 봉쇄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이 국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국제 전략의 구멍을 뻥 내버리는 것이 조선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조선이 틈만 나면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에 이어서 제1차 조로밀약, 제2차 조로밀약, 뭐 이래가지고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영국이,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거 뭐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그게 거문도 점령이죠. 거문도를 점령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종의 러시아에 대한 끝없는 짝사랑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국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영국은 해군국이지 않습니까? 육군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을 본토에서 실어오려면 거리가 얼마예요? 돈도 많이 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쌈도 잘하고 뭐 군대도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야, 일본 너 저기 러시아하고 전쟁해. 러시아 전쟁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근데 일본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해? 우리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 다 대줍니다. 영국이. 우리 돈 없는데요. 야, 전시채권 발행해. 그래가지고 전시채권을 일본 정부 1년치 예산의 11배를, 어마어마한 양을 전시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그 전시채권이 팔리나요? 그러니까 또 유태자본 팔 비틀어가지고 유태인들한테, 야, 저 일본 전시채권 다 사줘. 유태인들이 다 사줘요. 그래서 전쟁한 겁니다, 이게. 왜 전쟁했냐?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네 힘으로 하자니 너무 수고로우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하고 영일동맹 맺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서 막아서 이기면은 조선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 물리치고 조선을 일본의 관리로 넘겨준 게 한일 합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근원은 뭐냐? 청나라가 하도 그냥 압박을 하니까 자기 왕권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러시아에 속아가지고 끝없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 고종의 외교적인 패착이 궁극적으로는 한일 합방에까지 이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 국가 지도부의 선택이 최악의 상황을 낳고 말았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뭐냐? 이모군란이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모군란 그러면 단순히 뭐 99인들의 뭐 반란이었고 뭐 대원군이 뭐 잡혀가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관계적으로 보면은 그 배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정세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나라를 잃는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에서 벌어나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이 치밀한 이 세계 전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이제 갑신정변을 비롯해서 이 영국이 아주 검은 돌을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움직이는 이 국제 전략,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